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어 잘하는 20기 학생을 위한 학생부 종합전형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하자면 저는 현재 영잘국 상상코칭 입시전략연구소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으며 국내고 이공계 중심 전담 컨설턴트이기도 합니다. 사범대 수학교육과를 나왔으며 저는 고등학교에서 4년 동안 이제 수학교사를 하면서 학생들의 생기부와 이제 많은 학종에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을 해왔습니다. 자, 또한 저희는 이제 국내 소재 고교, 고3 최상위권 학생들 이제 진학지도팀 입시 컨설팅 전담을 했었고 이제 오늘의 목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미나는 일단 첫 번째로 생기부의 주요 변경점, 이제 2, 3학년, 2학년 학생들, 현재 이제 고1, 고2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기부의 주요 변경점을 볼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특히나 이제 제 전공인 과학 수학과의 이제 학종과의 어떤 연관성, 게다가 이제 저희 회사 컨셉에 맞게 영어 성적에 대한 것들이 더해진다면 어떤 특정 학과에서 학종의 장점을 갖는가에 대한 것과 마지막으로 이제 영잘국에 있는 프로그램과 관리 항목에 대한 간략한 소개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2020년도 학년별 학생부 기재사항 비교표를 갖다가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제 2020년 현재 이제 고1, 2 대상으로 이제 주요 변경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 칸에 나와 있는 고1, 2, 고2, 고1 이 칸이 이제 현재 2022, 23 대입을 하는 학생들의 해당 사항이 될 텐데요. 뭐 많은 것들이 변화했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화했는데 특히나 이제 눈에 띄는 것은 5번에 이제 자격증 인증 칸에 있는 이제 자격증 인증을 대입 시 지금까지 제공을 했다면 대입 시 이제 미제공을 하고 이제 진로 희망 사항 같은 경우에도 진로 희망과 희망 사유를 기입했다면은 해당 항목이 삭제되면서 이제 창체 진로 활동 특기 사항에 기재를 하며 대입 시는 미제공된다.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봉사, 자율 동아리, 진로 같은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도 많은 변화점이 있었고 이제 기재 분량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핵심적인 내용들을 갖다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종의 주요 변경점 첫 번째로는 이제 방과 후 활동 수강 내용이 이제 미기재가 된다. 이제 이런 자료들을 보시면 미기재와 미반영 이런 단어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미기재란 한마디로 이제 생활기록부에 기재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미반영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는 되지만 대입에서 이제 대입 자료로 제공하지 않는다. 반영하지 않는다. 이런 차이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자율 동아리를 갖다가 이제 저희가 기재를 하는데 동아리 칸에 기재를 하는데 연간 한 개만 자율 동아리 여러 개 해도 연간 한 개만 기재를 하고 이제 특이사항은 30자 정도 동아리에 대한 간략한 소개 정도로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만 기재를 하게 되는 거고 이제 이런 자율 동아리의 글자 수 변화와 이제 그럼 정규 동아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볼 거고 세 번째로는 이제 청소년 단체 활동은 단체명만 기재를 하고 이제 소논문 또한 이제 기재가 금지됐습니다. 원래 이제 청소년 단체 활동, 소논문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동아리 칸에 들어갔던 것들이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단체명만 기재가 되고 2024학년도 대입 그러니까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 2020년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는 아예 이제 미기재가 된다고 합니다. 자율 동아리도 마찬가지고요. 네. 한번 실제적인 생기부 자료를 통해서 어떤 변화점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방과 후 활동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수학 교과 세특입니다. 교과 세특인데 이제 수학 칸에서 이제 수학 교과 세특이 이렇게 쭉 적히고 500자 정도가 쭉 적히고 이제 마지막 줄에 항상 방과 후 학교 이제 방과 후 학교에서 수리논술 기출로 다지기라는 이제 방과 후 학교 명이고요. 몇 시간을 수강했는지 학기당 몇 시간을 수강했는지 이렇게 나왔던 한 줄짜리로 기재를 했었는데 기존에 이제 요것조차 이제 삭제가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아리 활동에서는 이제 항상 이제 생물반, 생물반 이렇게 37시간 이렇게 따로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이제 정규 동아리입니다. 학교에서 이제 실시하는 담당 선생님이 처음 정해졌을 때부터 이제 실시하는 정규 동아리이고, 아래 이제 보건위생명반에서 자율 동아리, 자율 동아리 저렇게 따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기부에 따로 표시하는 항목들에 대해서 이제 오른쪽 개인 정보 보호상 이제 까맣게 칠해놓긴 했는데, 자율 동아리 오른쪽에 이렇게 특기사항이 길게 기재가 되던 것이 이제 30자로 축소가 되고, 이제 정규 동아리에 대해서는 특기사항 기재나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변경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으로 또 어떤 주요 변경점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 봉사활동 특기사항 미기재, 봉사활동 특기사항 미기재. 2022학년도 23학년도 생기부에서 이제 교내 봉사활동의 실적만 기재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뒤에 살펴볼 거고요. 실적의 구성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제 뒤에서 살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진로 희망 분야를 갖다가 대입에 미반영한다. 진로 희망 분야를 갖다가 대입에 미반영한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진로 희망 분야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고 진실이 있는지, 이것도 이제 뒤에서 실제적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수상 경력, 독서 목록의 변경점과 의미. 자, 이 수상 경력 같은 경우와 이 독서 경력 목록 같은 경우가 대입에 있어서 뭐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변경점이 있는지, 자, 수상 경력 같은 경우는 이제 학기당 뭐 한 건, 수시 기준에서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총 5학기간 5건만 반영이 되고, 독서 목록은 뭐 기존과 동일하게 도서명과 저자만 반영이 되지만, 또한 이 6번 항목, 즉 수상 경영과 독서 목록 항목은 2024학년도 대입, 즉 뭐 현 고1한테는 해당되지 않지만 현 중3부터는 이제 아예 미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첫 번째로, 원래는 이렇게 봉사활동 같은 것들이 이제 이렇게 특기사항 오른쪽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뭘 느꼈는지 이런 것들을 원래 적게끔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특기사항 기재 자체를 아예 안 하고, 봉사활동은 그러면 어떻게 표시를 하냐? 다음과 같이 봉사활동 시점, 이것도 원래 있던 것이었습니다. 원래 있던 거였고, 일자, 기간, 장소, 주관기관명, 활동 내용, 그 다음에 시간 2개 시간 이렇게만 기재를 하는데, 활동 내용은 어떤 간단한 그냥 정말 객관적인 활동 내용만 간단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봉사활동이 들어가고, 자, 다음 또한 진로희망 미반영이다. 진로희망 미반영이다. 원래는 이렇게 진로희망 사항이라는 칸이 있었고, 진로희망을 적고 그 진로희망한 이유에 대해 적었어요. 이 희망 사유도 없어지고, 이제 앞에 있는 이런 진로희망도 이제 삭제가 미반영이 됩니다. 적기는 적는데, 그럼 요 칸이 어디로 옮겨가냐? 요 칸이 이제 창치활동에, 맨 위에 봉사활동과 같이 있는 창치활동에 진로 특기사항 칸으로 이제 올라가고, 이제 진로희망을 적되 대입에 반영을 안 한다. 대학에서 왜 이렇게 대입시에 반영을 안 하냐? 추측으로는 이제 뭐 대입을 할 때 있어서 뭐 1, 2학년 때, 대학 입장에서도 1학년 때 이렇게 진로를 명확하게 정해 놓고 놓는 학생들이 많지 않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미루어 봤을 때 이제 진로 희망 같은 걸 미반영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진로를 하나로 고정해 두지 말고 이제 자유로운 활동을 하면서 이제 2학년, 3학년 거쳐 올라갈수록 진로에 대해 좁혀지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진짜로 찾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 중에 이제 수상 경력과 독서 목록의 의미인데, 수상 경력 같은 경우는 지금 학기당 한 건, 수시 기준 총 5건 이제 반영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독서 목록도 도서명과 저자 기준과 동일하게 적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상 경력이 많이 줄었는데 그럼 상을 많이 탈 필요가 없느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진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되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마구 바뀝니다. 물론 하나로 정해놓고 끝까지 가는 학생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수상 경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러 가지 수상을 갖다가
일단 해놓고 이제 반영을 할 때 이제 대학이 원하는 거 맞추어서 이제 선택을 해서 반영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수상 경력 같은 것들이 지금 세특 같은 곳이나 혹은 뭐 창체 활동 이런 특기사항을 적는 영역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 들어갈 수 있고 이건 이제 위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곳들에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상을 타서 어떤 그 상에 대해 어필을 할 수 있을 만큼 어필을 한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또 의미가 있다고 보고, 독서 목록도 이제 뭐 2024학년도 내후년 지나고부터는 이제 뭐 없어진다라고 했는데, 목록만 많이 있는 것들 대학은 바라지 않아요. 그 독서 목록이 정확히 어떤 도서를 읽었고 그 도서가 어떻게 활용되었느냐가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서 목록도 우리가 이제 책을 뭐 많이 읽어서 목록만 나열하기보다는, 상도 마찬가지예요. 수상을 많이 해서 나열하기보다는 이 상을 통해서, 이 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이제 이 학생이 이제 뭐 학교 생활에 임했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평가하기 때문에 단순한 이런 목록에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독서와 이제 수상 목록이 이제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경향을 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러면 생기부 글자가 축소된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이런 축소되는 글자 수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될까? 그리고 현 상황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해서 말을 해보자면, 자, 우리가 이제 생기부 글자 수의 변화와 이제 의의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기부 맨 뒤를 보면, 고등학교 생기부 맨 뒤를 보면은 이제 행동 특성과 종합 의견 해가지고 이제 500자씩 1, 2, 3학년 총 1500자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1500자를 적는 칸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자동 봉진이라고 해서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에 자율, 동아리, 진로, 봉사,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봉사에 대한 특기 사항이 빠지고 자율, 동아리, 진로만 이제 1700자까지 쓰게 되어 있고, 이제 1, 2, 3학년에서 5100자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 다 중요하겠지만, 교과 세특이라는 게 이제 교과 세부 특기사항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보통 이제 저희 학생들이 이제 3년간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제 32개에서 36개 정도의 교과목을 이수합니다. 이런 이수 과목들에 대해서 각 과목당 500자씩, 각 과목당 최대 500자씩 이제 교과 세특을 이제 적어 주실 수 있는데, 교과 담당 선생님들께서 요 32개라고 쳐도 이제 500자를 갖다가 단순 계산을 하면 이제 16,000자입니다. 16,000자 정도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세 개들 모두 합친 게 23,000자 이상이 됩니다. 이 23,000자 이상의 이제, 왜 23,000자를 갖다가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어필을 할 수 학생들이 이제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이런 글자 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이유를 그럼 실제 입학 사정관들의 이제 입장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입학 사정관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학생부 작성을 희망을 했냐? 자, 여기 보시면 굵은 글씨만 보셔도 이제 학생만의 특성이 드러나게 작성해 달라. 개인별 차이를 드러냈으면 좋겠다. 짧지만 간결하게, 이제 불필요한 수식어나 하나의 활동을 반복해서 기재하는 것은 저희에게 시각 공해와 같다. 가독성 있게 작성해라. 나는, 내가 등의 이제 셀프 학생부라는 게 느껴지는, 나는 뭐뭐 했다, 나는 뭐뭐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선생님, 교사들의 입장에서 쓰는 이런 생기부를 갖다가 써달라. 그리고 인성에 대해, 자, 이제 뒤에 얘기할 거지만 이제 학종의 평가 요소 중에 인성의 평가 요소가 있는데, 인성 영역에 대해서 이제 너무 많은 학생들이 다 인성 영역에서 만점을 맞는다. 그만큼 이제 교사들이 뭐 진솔하게 쓰고 있지 않다. 왜냐면 다 착하게 이제 써준다. 그러면 이제 객관적이고 좀 더 소신 있는 의견 제시를 희망해라. 자, 여기서 드러나는 핵심은 학생부 작성을 할 때 간결하고 임팩트 있고 남들과의 차별점을 갖는 본인만의 생기부 구성을 해라 라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23,000자가 훨씬 넘는 글자 수가 23,000자로 줄었다고 해서 그 안에 학생에 대한 어떤 것들이 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4년간 학교에 있으면서 항상 봐왔던 게 선생님들이 글자 수에 대해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뭐 1등급, 2등급 애들은 뭐 지금은 이제 그 형평성 그 생기부 형평성 제도에 의해서 이제 모든 학생들에게 이제 필수적으로 세특을 써주게 되어 있지만 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1, 2등급 학생들은 막 1,500자, 1,000자 이상, 그리고 막 2, 3, 4등급 학생들은 막 5, 600자 이상, 그 아래 애들은 안 적어주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강했어요. 되게 강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런 어떤 천자, 이런 큰 글자 수에 대해서 되게 부담감을 느끼고 막 미사여구를 써놓고 뭐 그냥 좋아 보이게끔 아무런 알맹이도 없는 그런 내용들을 막 썼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이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보면은 이 23,000자, 예전에는 한 3만 자가 좀 훨씬 넘는 글이었겠죠. 그래서 그런 글들을 갖다가 지원하는 학생들 몇십 명, 몇백 명 갖다 읽어야 돼요. 뭐 혼자 읽는 건 아니지만 읽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제 여기서 보였듯이 정말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그 학생의 특성이 드러나게 딱 간결하게 이렇게 써주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입학사정관이 말했으니만큼 이제 앞으로도 학종이 좀 더 이제 이런 생기부 글자 수도 점차 간결화되고 이제 선생님들도 이제 많은 이제 더 글자 수가 줄어들었으니까 더 잘 드러나게 써주려고 노력을 하시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글자 수 변화의 의의가 된다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러면 대체 학생부 종합전형이란 무엇이고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냐? 자, 2018년에 발표한 이제 6개 대학들, 뭐 경희대, 뭐 연세대, 중앙대 등등 학교들이 발표한 이제 공동 연구를 해서 이제 공동 연구 자료가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에 대한 연구 자료가 있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각 대학들이 가이드북을 내놓아요. 그래서 이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등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각 항목들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한번 그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학업 역량에 대한 건데, 학업 역량은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학업 의지, 탐구 활동, 이렇게 크게는 이제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학업 성취도 같은 경우에 정의는 이제 교과목의 석차 등급 중요하죠. 그리고 또는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등을 활용해서 산정한 학업 능력의 지표와 교과목 이수 현황, 노력 등을 기반으로 평가한 교과의 성취 수준이나 학업적 발전의 정도라고 이제 연구진들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2점 몇 등급이면 대학 갈 수 있어. 2.3등급이면 대학 갈 수 있어. 거기 갈 수 있어. 이제 이런 말들은 사실상 뭐 수학 몇 등급 맞으면 간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전국 고등학교가 많은데, 그리고 뭐 특목고, 외고, 자사고도 있고, 일반고의 경우는 1,500개 정도가 되나요? 어쨌든 많은데, 그 안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수학을 2등급 맞은 학생, 1학년 수학 과목을 2등급 맞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학생들 다 똑같은 평가를 한다? 당연히 잘못된 평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수치화해서 평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종은 이제 석차 등급 외에도 이제 원점수나 평균, 표준 편차를 봐서 이제 그 시험이 얼마나 어려웠고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럼 이제 어떻게 얼마나 상대적 위치에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까지 모두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학업 성취도에서 어떠한 질문들을 평가 세부 내용은 어떨까? 뭐 전체적인 교과 성적은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가? 학기별 학년별 성적은 고르게 유지되고 있는가? 뭐 성적은 상승하고 있는가? 혹은 하락하고 있는가? 당연히 상승하고 있는 쪽이 이제 학업 성적의 추이도라고 하는데, 상승하는 쪽이 좋은 평가를 받겠죠. 그 다음에 대학 수학에 이제 필요한 기본 과목, 뭐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같은 성적은 어느 정도인가? 그 외의 과목의 성적은 무난한가? 혹은 유난히 소홀한 과목은 없었는가? 그리고 희망 전공과 관련된
희망 전공과 관련된 기본 과목은 어느 정도로 이수했는가, 성취도는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또 뭐 과목별 이수자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이제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제 뭐 과목별 등급 외에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같은 걸 포함한 것들이 이제 적절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 부분에서는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을 해나가는 자발적 의지와 태도,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이제 적절한 학습 전략을 선택하여 계획 수립 시행하는 과정. 자, 여기에서 이제 평가 세부 내용은 뭐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 자기 주도적 태도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뭐 교과 활동을 통해서 지식의 폭을 확장하고 새로운 것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하는가, 이런 등에 대한 세부 평가 내용이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에 탐구 활동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학업 영역에서 탐구 활동은 핵심만 말하자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깊고 폭넓게 탐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요거 이제 심화 학습과 연결됩니다. 뭐 고등학교 과정을 한참 벗어난 심화 학습이 아니라 그 자기가 관심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한 의지가 있고 얼마나 폭넓고 깊게 탐구를 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제 뭐 각종 교과 탐구 활동을 많이 하시죠. 요즘 학교에서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창의적인 결과물을 산출하고 있는가, 아니면 뭐 탐구 활동에서 표출된 이제 어떤 학문에 대한 의지와 이제 뭐 열의와 이런 직접 관심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평가 내용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전공 적합성 그리고 인성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전공 적합성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자면, 자,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그 다음에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등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고교 교육과정에서 지원한 이제 전공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 성취 수준, 학업 역량의 학업 성취도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 전공 관련 교과목에 대해서 특별하게 더 이제 평가를 하고 좀 더 심화적으로 평가를 하죠. 그럼 이제 뭐 이런 평가 요소도 있겠죠. 지원 전공 관련 과목들은 어느 정도 이수했는가, 뭐 지원 전공과 관련해서 스스로 선택하여 수강한 과목이 얼마나 되는가, 지원 전공 관련과 그 연관된 이 교과 성적이 이제 우수한가, 뭐 이수 단위, 수강자 수, 원조수, 평균, 표준 편차 등을 참고해서 이제 성적도 보고 선택한 과목도 보는데, 요거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어요. 예. 지원 전공 과목을 반드시 이제 연관된 과목을 선택해서 들은 애들을 갖다가 어떤 좋은 평가를 줘야 되나에 대한 논란은 항상 있었는데, 뭐 아직까지도 이제 어떤 대학별로 선호하는 대학도 있고, 아니면 우리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대학도 있고, 이제 좀 천차만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같은 거는 이제 지원 전공에 대한 어떤 뭐 궁금증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인 태도와 이제 알고 있는 정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는 건데, 뭐 예를 들어 공학 계열이라면 공학 계열에 대해서 얼마나 흥미와 관심을 갖고 있는지 생기부에 나타나 있어야 되고, 지원 전공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혹은 뭐 자신의 경험이 이런 지원 전공과의 이제 연관성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이것들이 이제 두 번째 요소와 별 다르진 않지만 자신이 이제 실제적으로 노력한 점과 이제 배운 점들을 갖다가 세특, 수상,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같은데 나열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공 적합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되겠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인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성은 이제 협업, 나눔, 배려, 소통 능력, 도덕성, 이제 성실성, 이런 능력들을 평가하는 것인데,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 입학사정관께서 말씀하신 요소들 중에서 인성에 대한 평가가 너무 일괄적으로 다 좋게 이루어지고 있다, 뭔가 인성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어떤 변별력이 많이 없다, 선생님들이 양심적으로 뭐 객관적으로 평가해 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인성에 대해서는 뭐 어떤 생기부 어느 곳에 이제 뭐 공동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뭐 함께 도운 내용이 있는지, 혹은 뭐 부정 또는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뭐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원만한 관계를 형성했는지, 뭐 책임감을 갖고 이제 뭐 자신의 의무를 다했는지, 뭐 경청하고 공감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너무 일괄적으로 요즘에는 다 적혀 있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제 인성 부분도 이제 뒤에 얘기하겠지만 학종의 평가 요소 부분 중에서는 이제 큰 이제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발전 가능성은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 창의적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항상 이제 뭐 리더십 부분을 이제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리더십 부분에 있어서 뭐 학생회장을 해야 된다, 동아리 회장을 해야 된다 라는 이런 압박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회장, 동아리회장 물론 하면은 좋아요. 리더십을 가장 직관적으로 잘 나타낼 수 있는 지표긴 합니다. 하지만 학생회장, 동아리회장이 아니더라도 그 학생회에서 혹은 동아리에서 자신이 어떤 주도적인 행동을 하여 이제 활동을 진행했는가, 뭐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뭐 얼마나 이제 구체적인 행동을 했는가, 뭐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다가 실행하고 주도한 경험이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으면은 충분히 리더십에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학생회장을 해야 된다, 동아리장을 해야 된다, 물론 하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이제 상관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주도성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높은 평가를 하는 항목인데, 이제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전략을 세워서 얼마만큼 그걸 계획하고 수립해 이루어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교내 활동에서 본인이 이제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새로운 과제를 갖다가 뭐 주도적으로 만들든가 성과를 내던가, 그리고 기존에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뭐 어떤 확장을 해서 더 많은 이제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인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좀 잘 나타나 있어야 이제 좀 대학 입장에서도 자기 주도적인 학생이구나, 그렇게 수동적인 학생은 아니구나 라는 것들이 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경험의 다양성이나 이제 창의적 문제 해결력, 뭐 학교 경험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뭐 얻은 성장 과정 결과, 그리고 뭐 창의적 문제 해결력은 창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 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되었으면 실제적으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갖다가 어떻게 대학에서 평가를 하는지, 자, 다음 나오는 이제 고려대학교 학종 가이드북에 이제 제시된 참고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고대는 이제 작년까지 이제 총 3단계로 진행이 됐으며, 이제 총 8인으로 구성된, 혹은 필요시 더 이제 평가위원회로 구성된 총 3단계 평가를 진행을 했는데, 1단계에서 평가자 3명이 이제 평가 기준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평가 기준에 따라서 지원자 1명을 이제 평가를 하면서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이제 각각 개별로 이제 독립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등급 이상 차이가 발생 시에 이제 1단계 평가 결과 이제 좀 갭이 큰 학생들 위주로 이제 2단계 평가가 들어갑니다. 2단계 평가는 이제 1단계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2명의 사람이 이제 평가를 또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서조차 또 일정 등급 이상의 차이가 발생 시 3단계 평가를 합니다. 3단계 평가는 이제 1, 2단계 평가위원을 제외한 또 3명의 평가위원들이 어떤 해당 사례에 대해서 논의해서 이제 최종 서류 평가의 결과를 도출하는 건데, 이렇게 평가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항상 이제 학종에서는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각 대학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발표를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학종은 아직
이제 10년 가까이 됐지, 10년이 넘었지만 이제 학종 평가 방법은 이제 점차 개선되는 방향으로 진행을 중이고, 이제 더 많은 이제 평가 인원들, 더 많은 평가자들이 참여를 해서 이제 좀 더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나은 평가 제도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2019년도에 이제 11월 달에 정부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대체 대학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나? 그래서 20개 이상 대학이 올해 이제 2월 달부터 6월 달, 7월 달 넘어간 사이에 이제 2021학년도 대입, 그리고 올해 고3들 얘기해요. 2021학년 대입에 대한 이제 학종 가이드북을 공개를 했습니다. 뭐 20여 개 정도의 대학이 각각 대표적인 학종 전형에 대해서 공개를 했는데, 여기 수치들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앞에 1, 2번에 있었던 두 가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요, 학교에서. 그리고 뒤에 있는 이제 인성, 발전 가능성, 특히나 인성에 대한 부분은 퍼센티지를 쭉 보시면 되겠지만 조금 다른 것들에 비해서 낮은 경향을 보이는, 뭐 특이한 학과들도 있지만, 높은 경향을 보이는 학과들도 있지만 좀 낮은 경향을 보이는 학과들이 많죠.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별로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다 착하다고 이렇게 써주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낮은 경향을 보이고, 발전 가능성도 참 평가하기 어려운 포인트입니다. 발전 가능성도 참 학생부 기록을 보면서 평가하기 어려운 포인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고, 학업 영향과 이제 전공 적합성, 뭐 내신 성적과도 깊은 연관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주로 이제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고, 자, 그렇다면은 이제 과학, 수학과 학종의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체 우리가 과학, 수학을 잘하는 것이 학종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이공계 지원을 위해서 학업 역량과 방금 말했던 이제 전공 적합성 등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다. 자, 뭐 수학과학에 대해서 학종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건 단순히 내신 성적만으로 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학종은 하나하나의 항목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학생이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학교 생활을 하며 성실하게 이행했는지에 대한 정성 평가이기도 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은 높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공계 지원을 위해서는 과학, 수학의 성적, 그 연관된 활동 같은 것들이 많은 강점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럼 수학과학 탐구에 대한 이제 수학과 과탐에 대한 내신 등급이 학종과 연관성을 보면은, 물론 수학과학에 대해서 과목별로 모두 다 높은 등급을 받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더 많고 어떤 전공과 연관된 전공 적합성을 갖는 강점을 갖는 과목이 내신이 높은 것이 중요하다. 모두 다 높지 않을 거면, 뭐 예를 들어 이공계를 지원하는데, 그리고 생명공학과를 지원하는데 생명공학이다 이러면 수학, 물리, 생명 이렇게 좀 중요한 과목들이 있는데, 뭐 지구과학이 높다거나 국어 과목이 뜬금없이 높다거나, 이 평점이 같은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전공 적합성이 좀 상대적으로 덜한 과목들의 내신 성적이 높거나 연관성이 잘 돼 있는 것보다는 생기부에 이제 당연히 전공 적합성이 적합한 과목들의 높은 등급과 이제 생기부 연관성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강점을 갖는 과목들에 대해서 비교과의 연관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내신 평점, 성적의 추이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강점 과목과 비교과의 연계성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목이고, 뭐 수상, 독서, 자유동봉진이 이제 창체, 교과 세특 전반에 걸쳐서 학종 평가 요소를 고려해서 골고루 나타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생기부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어떠한 강점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다음은 이제 어떤 이공계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생기부 자료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수학에 대한 이런 등급들, 그리고 이제 과학에 대한 이러한 등급들을 살펴보면, 이 학생의 경우에는 수학에 대한 어떤 평점을 보시면 뭐 2.5점 1학년 때, 2학년 때 2.5점, 3학년 때 이제 2.0으로 단위수와 이제 고려를 해서 평점 2.39를 받았고,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학년 때 2.0점, 2학년 때 2.6점, 1학년 때 1.5점, 해서 2.08이라는 좀 높은 이제 평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표시되진 않았지만 이제 전 과목의 평점을 살펴보면 2.23, 2.35, 1.63 이렇게 전체 평점 2.17로 마무리한 학생인데, 자, 이런 전체 평점이 2.17인 학생들끼리 비교해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전체 평점 예를 들어 2학년 때를 보면은 전체 평점이 2.35인데 수학은 2.5, 과학은 2.6이었어요. 그러면 수학, 과학보다는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들의 등급이 좀 더 높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학생이 다른 뭐 고등학교의 이제 학생들보다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뭐냐? 지금 여기에서 잘 보이진 않겠지만 어떤 표준 편차, 이제 원점수, 과목 평균 나와 있는 그 옆에 괄호 열고 표준 편차의 숫자들이 나와 있어요. 이 학생의 학교에 이제 표준 편차를 보자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11, 12, 13 이런 표준 편차들이 많거든요. 표준 편차라는 건 어떤 평균점, 중심점에서 이제 퍼져 있는 학생들의 분포 정도를 얘기해요. 점수의 분포 정도를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보통 일반고의 경우 20 혹은 20일 넘는 경우, 즉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들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학생의 학교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표준 점수가 10, 뭐 심지어 1학년 때는 9.7, 12, 13 이런 일반고 학생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간 특목고나 이제 외고에서 많이 나타나는 경향의 이제 어떤 표준 편차를 갖고 있다. 뭐 상당히 뭐 자사고급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학교에 이제 다니고 있는 학생이다. 이런 이제 평가를 가진 학생들은 어떤 일반계 고등학교, 뭐 표준 편차가 20이 넘거나 이런 뭐 원점수가 높지 않거나, 이 학생 원점수 분이 다 90점이 넘죠. 이런 것들에 비해서 같은 2등급, 3등급이라도 천차만별의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기부 내신 성적을 보는 방법과, 그럼 이런 내신 성적을 가진 학생의 비교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은 지금 희망하고 있는 학과들이 보면은 이제 이 학생은 의학 생명 계열을 갖다가 희망을 한 학생입니다. 의학 생명 계열을 갖다 희망을 한 학생이고, 뭐 수상 목록도 보면 과학 금상, 교과 우수상 과탐실, 그다음에 과학 탐구 발표 대회, 과학 토론 대회, 뭐 교과 우수상도 생명과학 경시대회, 직업 경시대회, 이제 뭐 상은 많이 휩쓸었고요. 그다음에 통합과학 같은 데서 뭐 통합과학 이제 세특, 영어 과목은 세특, 사회문제 탁구 세특, 동아리 활동, 그다음에 이제 진로 활동에 대한 이제 글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생기부에서 지금 표시된 이런 빨간색으로 표시된 뭐 효소의 작용 원리라든가 생물학과 관련된 지문, 이제 뭐 유전자 조작의 사회 경제적 문제, 뭐 생물반에 대한 이제 동아리 활동, 정규 동아리 활동, 자율 동아리 활동, 그리고 생명과학 실험 연구반 같은 이제 자율 동아리 활동, 뭐 의과대학 정규 교수님의 이제 진로 특강,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학생이 얼마나 생기부를 갖다가 이제 의학 생명 계열로 엮으려고 했는지 많은 노력이 보여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2.17이라는 성적과 이제 어떤 표준 편차를 고려한 이제 표준 점수에서 만약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면은 서울의 최상위권 대학의 진입은 어렵습니다. 2.17대로 서울에 있는 학교는 갈 수 있겠지만 교과 전형이라면은 서울에 있는 최상위권 대학의 진입은 어려워요. 하지만 이제 최상위 학과, 서울에 있는 최상위 학과, 뭐 의대, 약대, 한의대 이런 학과들을 제외한 이제 학종 전형에서는 이 학생의 생기부가 충분히 교과와 연관성이 있고 교과 성적에 의해서
이런 생기부들의 내용들이 신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실제 2점 초반대 학생들 중 많은 학생들이 이제 서울권 내 이제 상위권 대학에 이제 의학 계열은 좀 적지만 2.17대면 생명 계열이나 이제 공대 계열을 진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평점대 2점 초반대 학생들 중에서 많은 비율이 이제 이공계학과에 진학을 하는데, 이런 2점 초반대 학생들 중에서 비슷한 평점대 학생의 이제 합격 여부가 많이 갈리게 됩니다. 많이 갈리게 되는데 그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 이제 어떤 저의 이런 생기부와의 연관성 때문이다. 아무리 내신 성적이 좋다고 하면은, 내신성이 좋더라도 내신성이 좋으면 그냥 교과 전형을 쓸지 굳이 학종을 쓰냐, 이제 이런 얘기. 그리고 내신 성적이 좋더라도 월등히 좋지 않은 이상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떨어질 수가 있다. 생기부에서 활동한 내역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항상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어떤 것들을 볼 거냐면,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하나만 더. 자 여기에서 이제 비교과에 골고루 원하는 대학의 학과에 대한 이제 키워드들이 분포돼 있고, 이제 대학에서는 이제 1학년 때는 하나의 학과 설정을 못할 것이라는 것을 대학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뭐 1학년 때부터 뭐 의학, 뭐 생명공학으로 갈 거야 이렇게 정해서 하는 거를 대학도 굳이 원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자기주도 학습 측면이나 혹은 뭐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였다는 지표 정도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이제 다방면으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체험한 흔적이 1학년 때는 잘 드러나 있으면 좋고, 그리고 늦어도 2학년 2학기와 이제 3학년 1학기 동안에는 학종 지원을 할 것이라면 어떤 학과를 설정하고 이제 전공에 적합한 키워드를 통해서 생기부를 작성해 나가는 것이 그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학과학 성적이 뒷받침되었을 때 이제 지금까지 본 대로 어떤 강점을 되게 갖죠. 이제 강점을 갖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영어 성적마저 강점을 갖는다면 학종에서는 대체 어떤 장점을 가질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물론 이제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평점 3점대 학생들이 이제 중에서 국어, 사회 과목들의 이제 등급이 다소 떨어지고, 수학, 과학들의 이제 준수한 성적과 이제 영어 성적마저 관점을 갖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 학교에서는 이러한 부류의 학생들이 상당히 많고요. 뭐 나는 수학과학을 잘하지만 뭐 국어랑 사회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아. 그래서 나는 표준 평점이 그렇게 좋지 않아. 라고 하는 뭐 학생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번 이런 것들에 대한 장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구성이 잘 되어 있는 수학과학 생기부의 영어학 성적마저 좋으면은 이제 어떤 특정 학과 입시에 대한 강점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학과 진학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는 이제 영어 성적으로 인해서 이제 강점을 갖는다면, 다른 이공계 학과를 갔다가 이제 뭐 국어 성적도 높고 영어 성적도 상대적으로 높은 어떤 두 학생이 있을 때 다른 이공계 학과를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어떤 특정 학과들이 있다. 이제 글로벌 학과들 같은 경우에 이제 특정 학과들이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생기부에 이제 수학, 과학에 대한 강점 외에도 이제 영어에 대한 강점을 어느 정도는 부각해 줘야지 이제 뭐 학업 영역 중에서도 이제 탐구 영역 이런 곳에서 이제 영어에 대한 강점을 부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특정한 학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런 특정한 학과들 중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지만,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이제 학과들 같은 경우에 첫 번째로 이제 연세대학교 이제 글로벌 융합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20명을 선발하고 이제 뭐 2020년 당시 경쟁률은 이제 5.8, 수시가 5.87, 정시가 5 정도가 됐지만, 이제 2021년도 이제 모집 인원을 살펴보자면은 이제 학종에서 이제 학종만 이제 15명, 수시만 15명, 정시는 5명 이런 식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 아쉽게도 이제 한산 등급 컷이 안 나와서 이제 내신 평균 평점을 이제 추측하기는 어렵지만, 뭐 같은 1.5 등급, 1.7 등급 내신을 이제 갖고 있는 이제 뭐
경쟁자를 하더라도 이제 수학, 과학을 이제 마저도 이제 성적이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영어에 강점 있는 학생들이 국어에나 이제 다른 곳들의 강점 있는 학생들보다는 좀 더 지원했을 때 합격률이 높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공학과, 바이오메디컬 공학과 하면은 이제 공학과이기 때문에 수학과 물리 그리고 바이오메디컬이기 때문에 이제 생명과학 쪽에서도 많은 강점을 갖고 있는 학과가 될 텐데, 총 60명 중에 무려 40명을 이제 학생부 종합과 전형으로 이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 이제 학생부 환산 등을 보면 50% 컷, 70% 컷 이런 게 있는데, 50% 컷이라는 건 단순하게 이제 40명의 모집 인원이다 이랬으면 이제 그 중에 20 합격한 학생들 중 20등의 합격 내신 평점 선을 얘기하는 것이고, 70% 컷도 이제 합격한 학생들 중 이제 상위 70% 학생, 상위 70%가 딱 되는 그 70% 학생에 대한 합격선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2.0, 2점 극초반대에서 2.6, 2점 중반, 이제 중후반대로 이제 합격선이 이렇게 넓게 분포가 되어 있고, 이제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공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당연히 2점 극초반대보다 더 좋은 성적인 1.5, 1.7, 1.2 이런 학생들도 물론 합격을 했겠지만, 그 반면에 이제 2.6보다도 더 안 좋은 성적인 2.7, 2.8, 2.9, 3점 극초반 여기까지 학생들도 합격을 한 사례가 충분히 있다는 거고, 경쟁률이 이제 12대 1, 13대 1 정도가 되는 이제 이런 경쟁률에서 대체 2.6의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지원을 했을 텐데, 2.0에서 2.6 사이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지원했을 텐데, 대체 그런 학생들을 제치고 2.7, 2.8, 3점 극초반 이런 학생들이 합격을 한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생각해 보면은, 물론 수학 과학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전공 적합성과 학업 역량에 대한 평가를 받았겠지만, 이런 학생들이 이제 영어, 이런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 같은 경우에 영어 성적마저도 이제 다른 학생들보다는 조금은 우수하기 때문에 이제 2.7이든 2.8이든 이런 학생들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생기부와 내신 성적이 잘 만들어졌다, 교과와 비교과가 잘 구성되었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 이제 컴퓨터학부, 여기도 이제 글로벌 소프트웨어 융합 전공이라서 영어 성적의 강점을 갖는 어떤 컴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컴퓨터학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명을 입학정에 100명을 하더라도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15명 뽑고, 그 합격선이 2.4에서 2.8, 그러면은 이제 합격 컷을 살펴보면 1점 중후반 때도 있을 거고, 이제 3점 초반 때도 있을 거다, 중반 때도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6.6대 1에서 이제 어떤 합격선을 살펴보자면은, 물론 내신 성적 평점이 전부가 아니다, 이제 역전된 경우도 충분히 학생부에서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생길 수 있다. 그 역전에 되는 발판이 바로 생기부를 어떻게 관리했냐의 차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글로벌 미디어 학부, 이제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 글로벌 미디어 학부에서 이제 86명의 정원 중 26명을 학생부 위주의 이제 종합 전형으로 뽑고 있고, 이 학생들의 합격선도 2.7에서 이제 3.1, 이제 50%에서 70% 사이가 되는데, 그럼 합격선이 2점 초반대 혹은 1점 극후반대에서부터 이제 3점 중반 후반까지도 이제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이 학생들의 이렇게 갭 차이가 큰 것도 비교과가 잘 준비되어 있고 안 준비되어 있냐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저 6.7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이제 합격을 했고, 그 중에서도 글로벌 미디어 학부는 어떤 미디어 학부에 대한 전공 적합성 과목 외에도 이제 영어 성적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럼 이런 학생들이 나갈 때 방향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정한 글로벌 학과뿐만 아니라 이제 영어 성적이 좋다면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은, 일반 통계학과를 예를 들어 진학한 학생이 이제 수학 성적과 관련된 생기부 작성이 우수하다고 합시다. 이제 그런 학생이 2명이 있어요. 근데 당연히 이 학생들은 전공 적합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이고, 통계학과에 이제 학업 역량이나 이런 곳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학생들이 동점 처리가 된다면 통계학과의 전공 서적주 중에는 영어로 된 원서도 많고, 통계학과를 진학했을 때 항상 수학을 배울 때마다 느끼지만 영어로 된
얘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어로서 이해할 수 있는 수학적 내용들이 있고 국어로서 이해가 되는 수학적 내용의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원서로 된 책들을 교수님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계시는데, 이를 극복하려면 대학의 입장에서는 국어 성적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생보다는 영어 성적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생, 국어 성적에 대한 탐구 영역이 뛰어난 학생들보다는 영어 성적에 대한 탐구 영역이 뛰어나고 영어에 대해 관심이 많은 학생을 뽑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종에서는 어떤 내신 성적이 수치화돼서 몇 점은 몇 점은 어디 이렇게 반영이 되진 않지만, 간발의 차로 떨어지는 대입에서 이러한 영어 성적의 차이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그리고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이제 당연히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영잘국 프로그램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마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잘국 프로그램과 관리 항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이제 저희 영잘국 크게 이제 유료 상담과 장기 컨설팅 그리고 단기 컨설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제 각 항목별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료 상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시간 내외로 학생들의 먼저 성적 서류 같은 걸 저희가 먼저 받고 이것들을 분석한 후 추후에 상담 일정을 잡아서 1시간 내외로 상담이 이루어지며, 상담 방법은 대면 상담 혹은 비대면 화상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예약이 필수고 이제 상담 보고서를 이제 끝나고 제출을 해드리는데, 학부 입시 전략이라든가 이제 합격 가능성 판단 이런 것들을 혹은 질의응답에 대해서 이제 자유롭게 상담을 할 수 있는 유료 상담이 대표적으로 자리 잡고 있고, 저희 이제 장기 컨설팅과 이제 단기 컨설팅이 있는데, 단기 컨설팅은 이제 주로 이제 고3 학생들의 이제 입시 전략이라든가 생기부 진단 혹은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간단한 이제 짧은 컨설팅이고 120분 이루어져 있고 대면 비대면 모두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단기 컨설팅 같은 경우는 이제 고1 학생들도 이제 종종 오는 게 이제 자신의 생기부가 이제 얼마나 이제 완성이 되었고 얼마나 이제 되어 있고 어떤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 진로를 가기 위해서 생기부를 어떤 방향으로 구성을 해야 좋을까, 혹은 진로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단기 컨설팅을 받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저희 이제 가장 이제 주력적인 추천 항목은 이제 장기 컨설팅인데, 오른쪽에 있는 이제 프로그램 세부 설명에서 장기 컨설팅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반 관리와 입시 관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일반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고1, 2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관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교과목 관리와 동아리, 경시대 봉사활동, 독서활동 같이 이제 생기부 전 분야에 걸쳐서 이제 여러 가지 관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전담 컨설턴트에 따라서 좀 컨설팅의 특성이 다를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교과목 관리에서는 어떤 학생이 전공 적합성에 맞는 이제 과목에 대한 설정과 그 과목에 대한 설정을 했으면 그에 맞는 수행평가 주제, 목록 구성과 이제 보고서 작성,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기부에 이제 집어넣어 줘야 되는지,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어떻게 말을 하면 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학생 주도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그것들이 기록이 잘 되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동아리, 경시대회 준비, 그 다음에 봉사활동에 대한 추천 및 상황, 그 다음에 독서활동 점검,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연계성을 가지도록 이제 일주일에 주일에 한 번씩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이제 어머니께 아버지께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매주 이제 상담 내용 공유드리고 이제 3개월마다 정기 보고서를 이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학부모 상담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시 관리 같은 경우에는 고3 학생들에 대한 이제 대상으로 만들어진 관리인데, 이제 연계 항목 같은 이제 6개 대학 배치, 이제 수시에서 6개 항목을 쓸 수 있는데, 이런 배치를 상향, 적정, 안정 지원을 고려해서 이제 수시 배치 상담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올해 고1, 2까지는 이제 자소서가 글자 수는 축소되지만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대한 이제 작성과 첨삭을 갖다가 이제 도움을 주고 있고, 이제 기타 서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대학에 제출하는 기타 활동 서류 구성의 준비 이런 것들에 도움을 주고 있고, 면접 있는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학에 대한 면접 진단과 더불어서 1단계 통과 이후에 기출문제를 활용해서 면접 연습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저희 영잘국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를 드렸고,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카카오톡 영잘국 플러스 친구로 이제 카톡 문의를 하시거나 혹은 내선 전화 02-561-945로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 여기까지 영어 잘하는 이공계 학생들을 위한 학종 세미나였고,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